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온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는 따뜻한 기억과 아련한 감성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에요. 서울, 숨막히는 여름 오후. 거리는 경적 소리와 작은 식당들에서 나는 음식 냄새로 북적였다. 바쁜 인파 속에서 30대쯤 된 배달원 박신화는 낡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 마른 체구에 어깨는 축 처지고 주황색 제복은 해져 있었으며 안전모는 비틀어지게 쓰고 있었다. 그의 눈은 길을 잃은 듯 연신 이리저리 움직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를 신환이라 불렀다. 신환이라는 별명은 배달을 어디로 하든 골치 아픔을 동반한다는 조롱 섞인 이름이었다. 늦게 배달하거나 주소를 잘못 찾거나 이상한 행동을 일삼는 신환은 동네에서 짜증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현상이었다. 신환은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땀에 젖어 후줄근했으며 언제라도 넘어질 것처럼 어설펐다. 눈은 반짝였지만 몽롱했고 먼 기억 속에 빠진 듯했다. 그는 물건을 문 앞에 놓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서 포장된 물건을 마치 기적을 기다리는 듯 쳐다보곤 했다. 한 번은 하나 아파트의 아저씨가 신환이 벤토 도시락을 배달한 후 나무 아래 서서 1시간 동안 아저씨 집 창문을 올려다보는 걸 봤다. 저 녀석 뭐에 홀린 것 같지 않아? 아저씨는 단톡방에 글을 올리며 겁먹은 이모티콘을 붙였다.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한 건 신환의 이상한 버릇이었다. 배달을 잘못하는 건 다반사였지만 그는 늘 연노란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과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두 갈래로 묶은 머리에 곰인형을 안고 환히 웃는 소녀의 엉성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아무도 몰랐다. 저 녀석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경비원이 머리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신환이 군 복무 중 뇌에 충격을 받아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였다. 머리를 3개 맞았대. 불쌍해. 근처 잡화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도 신하는 배달을 늦었다. 강남에서 온 디저트 케이크는 밤 9시에야 도착했고 고객은 콜센터에 전화해 마구 화를 냈다. 10층 아파트 문 앞에서 그는 회사원 여성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조금 헤맸어요. 여성이 눈을 흘기며 문을 쾅 닫았다. 신하는 한숨을 쉬며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고 연노란 종이에 사과 편지를 썼다. 그리고 커다란 케이크 옆에서 고민형을 아는 소녀 그림을 그렸다. 다 쓰고 나서 그는 물러서서 가만히 바라보았다. 여성이 문을 열고 편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이상하다니까? 신한 이야기는 아파트 단톡방에서 화제가 됐다. 어떤 이는 그가 무해하고 그냥 좀 이상하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의심하며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배달원이 뭐 저렇게 사람 집을 1시간씩 쳐다봐? 한 엄마가 경고하듯 말했다. 하지만 신하는 해명하지 않고 멋쩍게 웃으며 다음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았다. 보통 또 잘못하거나 늦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점차 익숙해졌고 그를 동네의 기묘한 조각 하나로 여기며 조롱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신환이라 불렀다. 그들은 그의 어색한 웃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곧 동네 전체의 시선을 바꿀 줄은 몰랐다. 여의도 고급 아파트 로비의 노란 불빛 아래 신하는 비에 젖은 안전모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벤토스 도시락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이번 배달은 권력자이자 엄격하기로 유명한 김민재 의원과 그의 어린 딸 지유를 위한 것이었다. 경비원이 신한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또 늦었나, 신한? 의원님은 농담 안 좋아하셔. 신한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도시락 상자를 보물처럼 꼭 쥔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중년 가사도우미가 물건을 받으며 신환이 어설프게 상자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여느 때처럼 그는 연노란 종이에 배달이 늦어진 사과글을 젓고 고민형을 아는 소녀 그림에 이번엔 작은 꽃 한 송이를 추가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나 더 했다. 잡화점에서 산 싸구려 고민형을 도시락 옆에 슬쩍 놓으며 아가씨한테 라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고는 복도 끝에서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경비원은 고민형을 들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중얼거렸다. 또 무슨 이상한 짓이야? 다음날 아침 김민재 의원은 실수를 발견했다. 딸 지우의 이름이 송장지에 지우로 잘못 적혀 있었다. 그는 이미 부패 스캔들 폭로로 긴장 상태였고 이 사건은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고민영은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누가 감히 이유 없이 내 딸한테 선물을 보내?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으르렁거렸다. 그에게 이는 단순한 배달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거나 더 위험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배달 회사에 신안의 정보를 요구했지만 기다리지 않았다. 경비원에게 알리고 경찰을 불렀다. 저놈 잡아서 철저히 조사해! 그는 단호히 명령했다. 1시간도 안 되어 신환은 경비원에게 끌려와 의원 집 앞에 섰다. 여전히 어설픈 모습으로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였다. 넌 누구야? 왜 내 딸을 미행하는 거지? 김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신하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다. 저 그냥 배달원입니다. 나쁜 의도는 없어요. 하지만 김 의원은 믿지 않았다. 고민영, 편지, 잘못된 이름은 음모를 암시했다. 내가 호락호락할 것 같나? 그가 소리치며 경비원에게 손짓했다. 경찰이 도착해 신환을 수갑으로 채우고 끌고 갔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작은 선물 상자를 꼭 쥔 채 조용히 따라갔고 눈은 바닥을 향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술렁였다. 단톡방은 터져나갔다. 그럴 줄 알았어. 저놈 이상하다니까. 젊은 엄마 하나가 덧붙였다. 배달원이 고민형을 선물하고 사람 집을 쳐다봐? 진짜 무서워. 신원의 내존상 소문이 다시 퍼졌고 이제는 변태라는 추측까지 추가되었다. 유치장에서 신하는 조용히 앉아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그의 모든 오해를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다. 차가운 유치장에서 신화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작은 선물 상자를 꼭 쥔 손, 멀리 어딘가를 보는 눈빛. 밖에서는 서울 하늘이 폭우로 흐려졌고 여의도 아파트의 불빛이 희미해졌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김민재 의원은 소파 구석에 웅크린 7살 딸 지유를 달랬다. 지유는 신환이 남긴 고민영을 끌어안고 있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곧 폭로할 부패 스캔들 때문에 그는 표적이 되었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다. 갑자기 아파트 문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김민재, 애를 내놔. 우두머리가 으르렁거렸다. 지우가 비명을 질렀고 가사도우미는 공포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김 의원이 딸을 감싸려 했지만 경고 사격이 터지며 총알이 벽에 박혔다. 납치범들은 지우를 인질로 삼아 김 의원을 침묵시키려 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한 인형이 돌진해 왔다. 신환이었다.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직후 소란을 듣고 다시 뛰어 올라온 참이었다. 아무도 반응할 틈이 없었다. 서툰 배달원 신화는 순식간에 폭풍이 되었다. 그는 소파를 뛰어넘으며 지우를 겨냥한 총알을 어깨로 막았다. 주황색 제복에 피가 번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련한 동작으로 총든 자에게 다가가 무기를 쳐내고 순식간에 손목을 꺾었다. 나머지 납치범들은 당황했지만 신화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방안을 누비며 정확한 타격으로 하나씩 쓰러뜨렸다. 마치 전투기계 같았다. 몇 분 만에 납치범 전원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신화는 지우를 꼭 안아 안전하게 지켰다. 경찰이 들이닥쳐 납치범들을 체포했다. 아파트 주민들과 김 의원은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어깨에서 피를 흘리는 신화는 지우를 내려놓고 조용히 아버지 품으로 데려갔다. 김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요? 신화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작은 선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여군의관과 신환이 군 병원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이분이 지우 어머니였어요.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저를 살려주었으니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진실이 드러났다. 신화는 한국 최정예 대테러 특임대 707의 일원이었다. 인질 구출 작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많은 동료를 잃었으며 죽음 직전까지 갔다. 지유의 어머니, 군의관이었던 그녀가 그를 사선에서 끌어냈다. 사고 후 신화는 은둔하며 배달원으로 살면서 지유를 멀리서 지켰다. 그를 구해준 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편지와 고민형은 아이에게 전하는 애정이었지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었다. 눈물을 글썽인 지유가 달려와 신환을 끌어안았다. 고마저씨. 아이는 흐느끼며 매주 멀리서 자신을 보던 남자를 알아봤다. 주민들은 침묵하며 그들의 섣부른 판단을 부끄러워했다. 김 의원은 신환의 손을 잡고 목이 메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신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몽롱한 눈빛, 그때와 다름없었다. 비가 그쳤지만 서울은 여전히 밤의 불빛 아래 조용했다. 한때 신환이라는 서툰 배달원으로 수군대던 여의도 아파트는 이제 조용한 영웅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깨 부상을 치료받은 신환은 경찰과 김민재 의원의 인터뷰나 표창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 의원이 설득했다. 당신은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신환은 고개를 저으며 그 특유의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냥 배달이나 계속 하고 싶습니다. 김 의원은 놀랐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존경으로 가득했다. 신환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조롱으로 가득했던 아파트 단톡방은 사과와 감탄의 글로 넘쳤다. 누가 알았겠어. 저 사람이 707 특임대였다니. 젊은 엄마 하나가 울음 이모티콘을 덧붙이며 썼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고마저씨라 부르기 시작했다. 신환이 전기 오토바이를 몰고 올 때마다 아이들이 몰려나와 고민형 아는 소녀 그림을 더 그려달라고 졸라곤 했다. 그는 여전히 어설펐고 가끔 배달이 늦었지만 이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주민들은 미소 지으며 몰래 팁을 손에 쥐어줬다. 신화는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지우는 고마저씨의 단짝 친구가 되었다. 매주 신환이 배달 올 때면
그가 준 작은 곰인형을 들고 기다리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말주반이 없는 신화는 먼 곳으로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특임대 시절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아저씨가 산에서 진짜 곰을 봤는데 엄청 컸지만 착했어.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자 지우는 까르르 웃었다. 차갑던 김 의원은 이제 자주 신안을 집에 초대해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신안은 부드럽게 거절했다. 아직 배달 남았어요. 지우 잘 챙겨주세요. 어느 날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 정원 한쪽에 작은 석상을 세웠다. 곰이 소녀를 안고 있는 조각상에는 이름 대신 한 문장만 새겨졌다. 느린 사람이 모두 무능한 건 아니다. 평생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신화는 석상을 보고 말없이 서서 안전모를 꼭 쥐었다. 동네 꼬마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곰아저씨, 이거 아저씨 같아요. 그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오토바이를 몰아떠났다. 마른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다. 신화는 여전히 배달원으로 일했다. 연노란 편지에 엉성한 그림을 남겼다. 하지만 이제 그 편지는 이야기가 되었고 곰인형은 묵묵한 충성의 상징이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그를 신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곰아저씨였다. 서툴지만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서울의 작은 구석을 바꾼 남자였다.